조용찬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글로벌 핵심 경제 이슈들 분석하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실적, 그리고 중국 춘절 이런 것들입니다.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당장 미국의 이제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목요일 밤에 발표되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1월 증시를 좀 부추길 수 있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6.5%로 지난 11월보다는 0.6%포인트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0.3%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난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드디어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도 이제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책 금리만으로도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월과 3월에 0.25% 정도 금리 인상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제 물가 지수는 좀 잡혀가고 있는데 간밤에도 그렇지만 최근에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그래도 높은 금리 상당 기간 유지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올해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예측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시장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큰 만큼 현실이 뒷받침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그 연준과 시장 간의 괴리도가 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매파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2030년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8,500만 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한데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7,3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임금발 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재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경기 하락이 찾아오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하고요. 또 민간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을 65%, 전 그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리스폰 같은 경우도 경기 그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CEO들 같은 경우는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보는 근거는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신규 수주와 재고 지수가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개인 소비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축이 상당히 늘어났지만 현재 저축은 빠른 속도로 줄어든 1조 7천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고용 회복이 계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소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억제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온다면은 이제 고용 극대화를 위해서 정책 방향도 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물가 금리하고요. 미국도 이제 분기 실적이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주 중반 넘어가면서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희한한 게 보면 실적 나올 때 늘 불안하다가 뚜껑 열고 보면 또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문제는 지난 4분기에 그 상정 기간 동안에 매출이 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경기 후퇴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은 하향 조정하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실적만 맞춘다면 주가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ETF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에 과거 경기 후퇴 국면에서 그 시장보다도 아웃퍼포먼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4.2%까지 높았던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3.5% 정도 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은 성장주에도 투자 매력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성장주 자체는 실적이 회복되는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점,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 가운데 인력 삭감이라든지 자산 매각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성장주의 반등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실적에 우려가 아직까지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하반기에는 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미국 주식시장이 큰 장이 설라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MMF 펀드 쪽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MMF의 자산 규모는 4조 7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그 MMF의 그 투자 수익률은 3.8에서 3.9 정도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바닥에서 탈출한다고 해서 바로 유입이 되지는 않지만 연준이 이제 금리 정책을 전환하는 그 시점을 전후한다든지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는 3분기를 전후해서는 아무래도 이들 자금의 대거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 자금이 유입됐을 때 보면은 IT 버블이라든지 리먼 쇼크를 순식간에 주시장이 먼저 선행하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기 때문에 MMF 펀드들이 조만간 움직이는 그 타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은 이제 춘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춘절, 우리로 얘기하면 설입니다. 설 음력 이제 정월 초하루인데요. 중국 정부가 40일간의 춘절 수송 작전을 이제 펼치기로 했다는데 춘절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점과 함께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중국의 지금 코로나 전염이 상당히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경우는 70%가 이미 감염이 됐고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는 이동 제한을 과감히 풀었는데요. 이번 코로나의 그 특징은 아무래도 전염력은 강하지만 독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만 하더라도 춘절 기간에 연인원 30만 명이 이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70%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빠르면 3월 달 정도가 되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집단 면역에 따른 경제 활동 자유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그 중국의 주시장을 보면은 한 2% 정도 올랐는데요. 하지만 매일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증시도 6일 연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8% 가까이 올라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그 외부의 시각들이 여전히 좀 싸늘합니다. 마윈 회장이 얼마 전 뉴스가 이제 엔트그룹의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도 봤는데 한편에서는 테크 기업들 BA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BAT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시각 근거는요? 네, 그 올해 중국의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1,158만 명 정도가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 중에 75%는 IT나 금융, 음식, 여행 업종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황에서는 민간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신규 고용이 회복이 되질 않고요. 투자도 회복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디지털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는 조금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전인대 이후에 새 총리를 비롯해서 실무 경제진들이 원하는 것은 탄소화 캠페인과 관련해서 조금 늦춰준다든지 방과 수업 단속도 좀 느슨해지게 해준다든지 경영권 교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IT,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속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IT 규제를 좀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올해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 그 반도체 굴기로 열심히 투자하던 반도체 쪽에 투자를 좀 뭐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1,000억 달러,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금의 거액 보조금을 줘왔는데
하지만 최근까지 보면은 뚜렷한 성과도 없었고요. 부정부패가 여기에서 먼저 돈을 차지하려는 이런 경쟁이 또 벌어졌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에 나섰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지금 뒤늦게나마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국제 협력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따라서 그 반도체 공급 국가, 제조 강국이 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우주라든지 군사, 그리고 AI나 로봇과 같은 첨단 쪽과 관련된 반도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제조 설비, 그리고 소재, 또 반도체 설계 기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한편으로 호재가 되겠지만, 중국은 이런 첨단 기술과 관련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인재 확보라든지 기술 절취,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M&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뭐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겠지만, 뭐 여러 정황상 약간 그 전략과 전술에 있어 전술적인 후퇴를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질문은 더 있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또 조금 밀립니다. 아까 뭐 사실 이 정도 지금 지수 한번 보이시면 이 정도 지수가 이제 오늘의 흐름에 좀 걸맞는 거거든요. 약간 조정 분위기로 가는데 아까 뭐 20포인트 가까이 이제 코스피가 쭉 올랐다가 다시 좀 차익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